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록되는 수업 노은석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사실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자, 이것만 하면 정대사 끝나는 거였는데, 근데 시간 관계상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 단원 얘만 좀 마무리하시죠.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근대 태동기에서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걔네들이 또 출제율은 높지 않다. 근데 조금 더 까탈맞죠. 그래서 뭐 성리학의 절대화라든가 또는 뭐 양명학이라든가 호락 논쟁이라든가 또는 실학 그리고 또 국학 그래서 뭐 역사서들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잖아요. 자, 오늘은 그쪽 학문 쪽을 빼고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예술 됐죠? 네, 그래서 이쪽 나머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기술에서 서양 문물이 수용되면서 사실은 세계관이 달라지죠. 근데 그 중에 요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건데, 요 이제 고녀마옥전도라는 건, 실제로는 이게 중국 사람의 지도는 아니고요. 마테오 리치라는, 그러니까 중국에 왔던 이 예수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중국에 왔던. 그래서 서양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로마 캐톨릭이,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신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종교전쟁이 유럽에서 좀 잦아들고 이러고 나면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내부 여러 가지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아주 전투적인 선교를 해요. 근데 그 선교 집단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예수회야. 근데 예수회 선교사 중에 중국에 와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정말 당시 유럽에 최고의 천재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정말 중국의 100명이 할 일을 그러니까 진짜 뭐 50명이 할 일을 막 혼자 뚝딱뚝딱 해내고 가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뭐 서양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천재를 보냈으니까.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랑 관계 있는 인물 둘이 있는데 이 서양 선교사 한 명이 마테오 리치 그리고 또 한 명이 아담 샬이에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고녀마옥전도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담 샬은 역법입니다. 역법. 그래서 시헌역이라는 달력.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선교사 우리가 근현대 사는 서양 인물들이 좀 이름이 거론되는데 사실은 정대사에서는 서양 사람 우리가 이름을 별로 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지금 선교사 요거 둘 그리고 또 두 명이 뭐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 그래서 벨테브레와 하멜. 됐죠? 이렇게 서양인은 이름을 한 4명 정도만 우리가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고녀마옥전도로 갈게요. 자, 이게 세계지도인데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봐요. 지금 뭐야? 그냥 중국도 그냥 한 나라에 불과한 거야. 실제로 세계는 엄청 넓잖아. 맞죠? 네,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가 생긴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분야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천문학입니다. 자, 일단 천문학에서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김성문이에요. 17세기 후반에 여기가 최초입니다. 최초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지전설을 얘기해요. 지전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땅이 뭐야? 돌고 있다는 거지.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김성문이 자신의 저서인 역학도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얘기하고요. 나중에 홍대용은 좀 시대가 뒷사람이야. 홍대용은 여러분 정조 시대 사람이잖아. 정조. 됐죠? 그래서 홍대용이 나중에 이걸 보고 김성문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자신의 저서인 의산문답에서 또 지전설을 얘기하고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슨 얘기도 하냐면 요거 제가 근데 지난번에 실학편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무한우주론을 얘기한다 그랬죠.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게 이거 아니야. 빅뱅 이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 넓어지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우주의 넓이는 잴 수 없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천문학. 근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역법. 방금 얘기했는데. 자, 효종 때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김육 당시의 재상입니다. 자, 김육의 건의로 우리가 보통 조선 5대 재상을 얘기할 때 꼭 들어오는 인물이에요. 뭐 황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황희, 그 다음에 이원익, 그 다음에 김육, 그죠? 그 다음에 뭐 유성룡, 그 다음에 정조 시기에 최재공, 뭐 이런 사람들 보통 5대 재상이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담샬의 시연역을 이때 채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법 끝. 여러분, 역법은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충선왕 때 수시령, 두 번째는 세종 때 칠정산, 그리고 세 번째 효종 때 아담샬의 서양 선교사 아담샬의 시연역을 채용해요. 됐죠? 이 칠정산이라는 게 한양 중심으로 천체를 관측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게 좀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1년 바뀔 때마다 계속 좀 날짜를 집어넣어야 돼. 됐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역법인 시연역을 채용하게 돼요. 자, 의서로 갑니다. 자, 의서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부터 기억해야지. 그죠? 그래서 광해군 때 여러분 이거 시간도 기억하셔야 돼요. 광해군 때 허준. 여러분 허준이 뭐 설명이 필요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그 한의사로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한의사 그럼 탁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허준 아니에요? 허준? 그렇죠? 우리나라 그 전통 한의학을 정리했어요. 정리했고 그다음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 위대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민간 보급용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약제나 치료법 이런 것들을 주로 한글로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 닥터들이 보는 전문 의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보면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집에 요 책을 하나씩 놔두는 거야. 그랬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너무 아파. 또는 우리 아기가 아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애가 어디 아프다 그런지 그다음에 얼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이 책을 찾아서 실제로 뭐 응급 처방을 하든가 또는 내가 병원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움받을 수 있는 그래서 민간보급용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위대한 거고요. 그다음 예방의학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는 건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병을 작은 단계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먼저 뭐 얼굴 색깔이 변하고 뭐 하여튼 뭐 나타나는 그 증상들 있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고 뭐 그런 증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병이 되기 전에 좀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방의학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그러니까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동의보감은 이게 등재될 때 실제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한의학이라는 건 사실은 중국 의학이 전해줘서 만들어지는 한 갈래가 아니냐. 근데 뭐 이게 뭐 유네스코에 지정될 정도의 의서냐. 그래서 이 중국 측에서 많이 좀 반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뚫고 진짜 의서로서는 세계 최초로 자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마가회통으로 갈게요. 여러분 마가회통은요. 자, 정약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박학다식이죠.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닥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박제가와 함께 천연두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치료법,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이 책이 마가회통입니다. 되죠? 네. 그래서 정약용의 의서. 정약용 때문에 중요한 거야. 노트에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서로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온인데요. 이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은 요 19세기, 이제 이 이제마가 요 책을 쓸 때가 19세기 고종 때입니다. 고종.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아직도 우리나라 한국 한의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거 사상체질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체질에 맞춰서 그 사람의 뭐 이제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이런 게 호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딱 4개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뭐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뭐 자기한테 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먹지 않고 건강을 뭐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오늘날 한의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농서예요. 농서. 자, 농서는 자, 첫 번째. 조선 후기 대표 하나만 찍어라. 그러면 무조건 농가집성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대표 농서가 농사직설이라면 조선 후기는 농가집성. 그런데 여러분 고려 때 뭐가 있었냐면 고려에 보면 고려에 농상집요라는 게 있잖아. 농상집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함이 우리나라 갖고 들어오는 건데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 농사 아니고 이거 실제로 원나라 거야. 이건 수입을 한 거고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농서 조선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세종 때 농사 직설. 그죠? 농사 직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조선 후기의 대표가 효종 때 농가 집성. 됐죠? 근데 이걸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한번 다 쓰는 게 이거는 후기 거라고. 그런데 이걸 제가 쓰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농서 이름이 이게 각 시대 대표 이렇게 하나씩만 일단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 이름이 약간 좀 헷갈려. 그래서 외우실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각 시대별로 네, 그래서 한번 쭉 써봤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뭐라고요? 농상 집요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하잖아. 세종 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농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농서를 편찬하잖아. 이게 농사직설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농법들을 총 이제 집대성에서 만드는 게 농가 집성이고요. 요건 이제 신속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도 굉장히 기여했던 책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각 시대별로 대표로 한번 제가 써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외웠을 거 아니야. 이건 뭐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집, 그러니까 고리오 때가 집이오야. 근데 다행히 여러분 이거 발음이 비슷하죠. 고리오, 집이오, 고리오, 집이오. 발음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 그러지 말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얘가 최종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농서를 다 모아서 뜻을 생각해봐. 모아서 완성했다. 그래서 집성이야. 그래서 얘가 무조건 최종판이야. 자, 그 다음에 임원경제지입니다. 임원경제지는 풍석 서유구가 쓴 책이에요. 풍석 서유구. 그래서 저 서씨 집안이 원래 농가의 아주 명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농림수산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대대로 나오는 집안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서명흥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해동농서의 저자 서우수예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그 농촌에 대해서 쭉 다 지금까지 많이 연구하고 했던 것들이 집대성된 책이야. 그래서 임원경제지인데 얘는 농서지만 여러분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이게 뭐랑도 좀 관계 있냐면 그 우리가 보통 유서라 그러거든요. 백과사전식 책. 백과사전과 같은 책. 그래서 얘는 농서이자 백과사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로 컸거든요. 도시에서 컸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내가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내가 귀농해보면 어떨까, 좀 한가한 데 내려가서 살면 어떨까, 이런 꿈들을 한번 꿔봐. 근데 저는 솔직히 크게 자신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커서 가면 뭐 며칠 좀 못 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남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집에서 늘 아버지들이 뭐 나는 자연인이다 다 그런 거 혼자 보는 거야. 야, 아주머니들은 안 봐요. 다 아저씨들만 봐. 그리고서는 이제 지나가면 이제 이게 부인 지나가면 한마디 하는 거죠.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한번 내려가서 할까? 그러면 듣게 되는 말이 똑같아 다. 너나 가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보세요.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농촌을 내려갈 때 가져가는 책이 이거야. 농촌생활 백과사전. 됐죠? 농촌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총망라된 백과사전처럼. 됐죠? 서유수의 임원경제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류학 백과사전. 이거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 그 정약용. 여기 정약전이 누구냐면 정약용 바로 위의 형입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정약전이 그러니까 1801년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에 죽고 1801년에 정선홍 김씨가 이 정조는 죽었는데 정조의 똘마니들, 정조의 베이비들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트집거리로 잡은 게 천주교였잖아. 기억나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유박해라 그러잖아. 그쵸? 그래서 신유박해 때 여기도 귀양 가고 여기도 귀양 가요. 그래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에 가서 엄청난 저술 활동. 그러니까 여유당 전서라는 거의 뭐 한 500여 권의 엄청난 집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형은 어디로 가냐면 흑산도로 가요. 그래서 흑산도로 가서 거의 뭐 여기서 마린보이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흑산시 좀 처음에는 뭐 좋을 수 있는데 계속 있으면 심심했겠지. 이게 뭐 서울에서 관직하다가 그쵸? 귀향으로 갔는데 거기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매일 바다 들어가는 막 팍 됐죠? 그래서 팍 물고기만. 그래서 이 주변에 각종 어종, 물고기 어종을 155종을 다 분류 정리해요.
여러분 이러려면 그냥 하는 얘기인데 물고기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어떤 지역에 가서 이 낚시를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잖아. 그러면 거기서 잡히는 물고기가 보통은 한 2, 35종으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니 조금 뭐 물살이 많이 움직이고 좀 그런 데다. 좋아. 그러면 양보하면 30에서 40. 그러니까 주로 한 3, 40개 종류만 계속 잡혀요. 이 정도 잡으려면 이게 다 분류한 거잖아.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1,500으로 될 말도 안 돼. 제가 볼 땐 15,000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이 잡았을걸? 그래서 하여튼 그 자산오보라 그래서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 그래서 흑백 영화라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 정익전이 요 책 쓰는데 도와준 그 섬의 그 어부 청년 있잖아. 어? 그래서 요즘에 그 뜨는 배우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얼마 전에 한산에도 나왔는데 환산에서는 왁기 작가로 나왔어. 왁기 작가.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두 배우가 정혁전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서울 너무 많이 해서 약간 머리가 지금 멍청한 상태야. 그래서 하여튼 두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흑백 영화가 주는 그 느낌이 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자산오보 영화 되게 잘 만들었어.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자산오보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자, 문화의 세계 역량. 자, 서민문화. 서민문화에서 일단 첫 번째 한글 소설. 자, 허균의 홍길동전을 우리가 보통 최초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춘향전. 그런데 이거 말고도 뭐 홍길동전, 춘향전, 그다음에 뭐 장화홍련전, 그다음에 뭐 별주부전 해서 이제 많은 이때 유행하는 이제 한글 소설들이 있는데 이 소설들이 당시에 조선에게 굉장히 히트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홍길동전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서울만의 차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의 불합리한 면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응어리졌던 것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시대상이 반영되거든. 그러면서 히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조선후기에 이 한글 소설들 중에 정말 막 베스트셀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뭐도 등장하냐면 한글 소설을 빌려주는 책 대여점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책 대여점 혹시 아세요? 도서 대여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랑 말이 통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연식이 있는 건데 그 DVD 방이라고 알아?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많았는데 DVD도 DVD 뭔지 모르시나? 그럼 내가 여기서 또 2단계에서 내가 비디오 테이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야, 그럼 내가 무덤 파는 거야. 그래서 DVD,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만화책. 요거 빌려주는 대여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못 봤어? 그런 거 있는데. 실제로 그 빌리는 값 얼마 안 되는데 그 제 날짜 못 갖다 내서 그 미납금 내야 되거든. 그게 커, 그게. 예? 나 욕도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그런 게 생겨요, 조선 후기. 여기 뭐냐면 새 책점이에요. 그냥 듣고 끝 책 대여해 주는 곳이야. 근데 실제로 이걸로 나중에 이 소설을 특히 누가 좋아하냐면 그 사대부 가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여자 뭐 교수들도 그렇고 또는 뭐 그 부인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책이 예전에 한번 얘기 제가 안 했나? 여러분 책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당시에 인쇄술이 조금 발달했다 하더라도 책이 비싸요. 그래서 이 책을 분실하든가 아니면 책이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을 엎질러 버렸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어디 떨어뜨렸다든가. 그래서 이걸로 책값을 이제 갚지를 못해갖고 이게 막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책 대여점들이 굉장히 또 많이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뭐도 등장하냐면 전기수라는 이상한 직업이 하나 등장해. 이게 뭐냐면 뭐 전기 불 켜주는 거 아니고요. 뭐 책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 비춰주는 거 아니고 소설을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잘 못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책을 산다는 게 책을 빌린다는 게 여러분 책이 비싸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책 생각하면 안 돼요. 됐죠? 엄청 비싸. 그러니까 이런 책을 구입해갖고 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책을 되게 리얼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리얼하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보고, 뭐 예를 들어 홍길동전이라고, 뭐 아버지라, 집 못해, 형, 집 못해. 막 홍길동이 집 나가잖아. 그리고 이제 그가 집을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집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길동이가 나가면 어떻게?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읽어주다 딱 멈추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면 500원이야. 됐죠? 돈을 막 던져. 그럼 이제 다시, 그래서 길동은 하고선 그 다음에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타이밍도 잘 끊어야겠지. 거기에 돈 들어오는 타이밍이니까. 그죠? 그래서 옷도 되게 멋있게 딱 이렇게 사대부처럼 차려입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책.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또 기본이,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책 읽어주니까 목소리가 좋아야겠죠. 뭐 이런 새로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말해야 돼? 사실 이거 여러분 거의 준연예인이라고 봐야 돼. 됐죠? 이런 직업들이 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서민문학의 대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시험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은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전통적인 시가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가 사음보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하나가 삼음보죠, 삼음보. 이 음보라고 하는 건 호흡의 단위예요. 호흡의 단위. 그래서 사음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조와 가사죠. 그 다음에 삼음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요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음보가 지배층의 문학이라면, 그리고 지배층의 음악이라면 삼음보는 서민들의 문학이에요. 그렇죠? 서민들의 노래고. 그래서 주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사음보는, 그러니까 시조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이런 거잖아. 충, 효, 뭐 이런 거죠. 충이나 효. 그렇죠? 뭐 충, 효,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이 글씨가 왜 이래?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손가락 꺾는 거 까먹었다.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영월이 꿈이련가 하나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나 이거 그만해도 되겠죠. 호흡의 단위. 그 다음에 이 서민들의 음악이 민용은 대부분 3단계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거 배우면 7호조 하면서 삼음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쵸? 아리랑, 아라리요.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 산천의 백도라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설시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서민들이 자기의 음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 자신의 음악인 민요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뭐로 말하는 거야? 지배층의 양반들의 문학 장르인 사실은 시조로서 얘기하는 거죠. 시조로서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설시조. 그래서 서민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드러나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특징이 파격입니다. 파격.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조가 구성되는 시조의 룰이 있잖아. 초장, 중장, 종장 이러면 뭐 3, 4, 3, 4 뭐 이렇게 가는 룰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깨요. 그래서 진짜 초장과 중장 같은 경우는 막 엿가락 늘리듯이 막 늘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끝날 때만 마지막만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뭐야? 시조였지.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파격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현실 비판입니다. 됐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 해학과 풍자라고 얘기하죠.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지배자 한 명 빼고 다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가능했다니까. 왕 빼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도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풍자해서 대통령 막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차 막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그런 거 이거 누가 대통령 이렇게 해서 그렸어?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막 그 그림 그린 놈 누구야? 막 그 다 전시회 못 막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니까. 조선 시대에도 그랬죠. 자, 그다음 판소리. 양반과 서민층까지 널리 호응되고요. 뭐 심청과 이제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판소리는 딱 하나만 요것만. 여러분 판소리는요.
우리나라 역사에 오래오래 옛날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판소리는 18세기 처음 생겨요. 그 전에 없었어. 그리고 가장 판소리의 절정기가 19세기야.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신재효예요. 그래서 판소리 5마당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구한말 역사학자 중에 나중에 우리가 근현대사를 가면 신채호 배우거든요. 단지 신채호. 신채호 아니야. 신재효. 됐죠? 자, 그 다음에 산대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일종의 탈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중 오락이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예와 회화로 갈게요. 회화. 여러분 이것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능검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진짜 유명한 그림만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아닌 그림도 나오거든. 그 다음에 한능검이 사진 자료가 많잖아. 그죠? 거기다가 그림은 여러분 무슨 작품인지 이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했잖아. 탑, 그 다음에 불상, 그 다음에 그림 이름 안 준다니까. 옆에 우측에 문제 있죠. 봐요. 없잖아. 그죠? 근데 뭐만 준다 그랬어? 건축물만 줘요. 건축물. 한능검에선 이름을 건축물은 줘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갑시다. 가장 기본.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선 후기, 그러니까 회화의 가장 큰 축은 18세기 전반의 진경산수화랑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풍속화예요. 요 두 개가 큰 축이야, 조선 후기는. 근데 진경산수의 대빵은 가장 대표는 무조건 정선이야. 겸재정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일단 좀 맞춘다. 가장 대표.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 일단 겸재정선은 이 도화서 출신의 전문 화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작품이 지금 요 두 가지야. 인왕제색도랑 금강전도. 이 진경산수라는 건 뭐냐면 실제 그 산에 가서 그 산의 풍경을 진짜로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당연하지. 그럼 이제, 산수를 그리는데 그럼 보고 그리지, 그럼 없는데 그려요? 그러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안 그랬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유명한 지금 금강전도거든요. 금강산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금강산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풍경을 보고 막 그리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좀 이제 얘기가 멀리 가니까 그런데 그냥 짧게 해볼게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당시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실제 그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그걸 똑같이 그려야 돼? 왜? 보면 되잖아. 그 영상 보고 싶은 사람 그 영상 가면 되잖아.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생각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림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혹시 그 태종 시기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혼일 강리 이제 역대국도 지도 기억나요? 중국 가운데 대빵 크게 있고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크고 아프리카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막 그 지도 있잖아. 기억나?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되게 코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야.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냥 세상이 중에서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이 지도가 실제 중국 땅의 사이즈와 똑같거나 또는 나머지 나라들이 비율적으로 전부 똑같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됐죠? 그런데 이제 정선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인왕산을 그린다면, 금강산을 그린다면 실제 가서 보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맞다. 됐죠? 그래서 겸재정선, 진경산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자, 그 다음 풍속화로 갑시다. 김홍도. 여러분, 김홍도가 설명이 필요한가요? 조선 최고의 천재화가로 불리우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화가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대빵은 누구야? 하면 보통 단원 김홍도를 떠올리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도 아주 대표적인 정조의 남자예요.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나면 사실은 철저하게 팽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총괄하는 관청을 도화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선도 마찬가지고 김홍도도 마찬가지고 신윤복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도화서 출신의 전문 화원들이에요. 화원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화가. 됐죠? 그래서 전문 화가들입니다. 근데 당대 최고죠. 아주 대표적인 또 정조의 남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실학의 대가 다산정약용. 그 다음에 북학파의 거두, 그러니까 북학의, 여러분, 박지원은 아니야. 박지원은 정조가 완전 싫어했고, 박제가. 그래서 수원 팔달문 시장을 만들었던, 수원 팔달문 시장이 박제가의 머리에서 나와요. 북학의의 저자, 그 소비론 있잖아. 우물물의 비유. 그 박제가. 그 다음에 장룡령의 책임자. 당대 최고의 무인. 1대1로는 상대가 없었다는 백동수. 그 다음에 청장관 전서의 저자 이동무. 그 다음 최고의 천재화가 김홍도.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정조의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조 시기의 김홍도는 도화서의 책임자였고요. 당대 최고의 화가로서 이미 이름을 널리 떨쳤어요. 그러나 정조가 1800년에 죽고 나면 철저하게 팽당합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였지만. 그래서 김홍도는 굉장히 그 그림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풍속화죠. 지금 우리가 풍속화로 김홍도를 얘기하고 있잖아. 김홍도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그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삶에 막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근데 이 김홍도의 그림은 약간의 풍자도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익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 함축적으로 또 김홍도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역동적.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표적인 게 씨름도인데 이거 봐봐. 여기 지금 여기가 넘기고 이 사람 지금 약간 넘어가고 있잖아. 그치? 막 지금 씨름하는 장면이잖아. 여기 보면 너 딴청 부리는 애들도 많고 막 그래. 이 그림 안에도 할 말이 많은데 뭐 그럼 이제 얘가 산으로 가니까 일단 생략할게요. 어쨌건. 서당도 씨름도. 여러분 일단 김홍도 그림은 한국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김홍도만의 아주 독특한 필체가 있어. 되죠? 그래서 자, 조선 최고의 화가 김홍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홍도가 조금 더 어려운 건 김홍도가 도화서 출신의 전문화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국가 공식 그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궤 같은 데 들어가는 반차도 같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실제 국왕의 행렬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산수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출문제 하나 보시면 옆에 1번에 그 그림 있잖아. 그 김홍도 그림이거든요. 단원 김홍도. 근데 보면 처음 보는 거죠. 그게 그냥 산수화잖아, 산수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어렵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글의 자료를 통해서 김홍도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야지 그림만으로는 맞추기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또 한 명의 천재. 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빛이 밝을수록 이런 얘기 아세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의 그림자가 큰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철학자, 이런 위대한 화가, 위대한 음악가의 제자들은 실제로는 그 빛이 다 가려져요. 왜냐면 우리 스승이 워낙 천재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천재 끼에 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위대하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뭐밖에 안 되냐면 사실은 김홍도의 아류밖에 안 되죠. 그렇잖아. 김홍도를 흉내내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사실 이 신윤복이 누구냐면 김홍도의 제자거든요. 이 사람도 진짜 천재인 거야. 이 김홍도 밑에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윤복 그림도 한국인들한테 되게 익숙해요. 보시면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김홍도랑. 그러면서도 풍속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이게 진짜 천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사람 그림은 특징이 뭐냐면 주로 뭘 많이 그리냐면 도회지. 이 사람 굉장히 도시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도회지에 그러니까 애정행각 또는 유흥 이런 것들을 아주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단원 신윤복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하다는 단오풍정 또는 단오풍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유명한 또 신윤복의 미인도.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 미인 얘기할 때 신윤복의 미인도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한국 미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쌍꺼풀 없는 거. 그래서 요즘에 뭐 연예인 중에 보면 뭐 쌍꺼풀 없는 연예인들이 별로 없잖아. 근데 가끔 있어요. 쌍꺼풀 없는데
되게 예쁜 연예인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진짜 한국적 미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할 때 뭐 신윤복의 미인도 뭐 이렇게 뭐 또 얘기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아니다. 제 뭐 굳이 뭐 예를 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되게 미스테리한 게 이 신윤복의 선제적인 그의 능력에 비해서 항상 이 사람이 평가절하되는 건 이 사람의 되게 기이한 행동 때문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게 되게 또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김홍도도 마찬가지고 신윤복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조선 후기에 이 17, 18세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도화서의 화운 중에 실제로 이게 추나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금? 다시. 19금? 29금?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라고 말하죠, 이거? AV? 우리 통화였느냐? 우리 얘기 통한 거예요? 여러분 모른 척하면 AV 말한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그래서 야동?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한 그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신윤복 네이버에 딱 검색해 보잖아요. 구글에 검색하잖아. 그럼 신윤복 추나 엄청 남아있어 지금도. 김홍도는 없는 줄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도화서의 화우는요 공무원이에요. 이게 중인인 거지. 중인. 공무원이란 말이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알바로 여러분들이 무슨 야동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는 거야. 회원제로. 그래가지고 월 뭐 5,000원, 10,000원씩 받고 막 여러분이 야동을 걸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들이 공무원인데. 바로 잘리지. 그죠? 그런데 신윤복이 그랬던 사람이야. 당대 추나의 대가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뭐 김홍도도 그리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 그러지 마라 했는데도 신윤복이 멈추질 않는 거야. 나 멈출 수 없어. 계속 나 막 이거 그릴 거야. 막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김홍도가 책임자니까 한번 막아줘. 근데도 신윤복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요. 그게 되게 미스테리한 사람이야. 그것도 행적도 기이해. 그래서 신윤복의 특징이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여자들 모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원래 우리 표현도 여탕이야. 근데 신윤복 그림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낙서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남자 둘이 이거 훔쳐보고 있잖아. 그래서 신윤복 그림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대목들이.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말하면 해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런 게 많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관음증 환자 아니야? 또는 신윤복 그림에 여자가 없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신윤복이 도화서에서 쫓겨나서 실제로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저게 사망도 미상인 사람이야. 굉장히 행적이 기이해. 그래서 많은 후대 예술가들을 자극하죠.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혹시 여자 아니야? 여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세왕. 여러분 강세왕은 서양화풍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작품 가볍게 하나만 보시죠. 영통글 입구입니다. 서양화의 가장 기본. 근데 서양화도 옛날 중세 그림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서양화라는 건 르네상스 이후 얘기하는 거야. 사실적 그림. 그래서 원근법과 음영법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바위가 뒤에 있는 산보다 크죠. 원근이 적용됐잖아. 두 번째 여기 시커먼 거 보여요? 시커먼 거? 시커먼 거 뭐겠어? 이 바위가 썩은 거겠어? 뭐 충치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됐죠? 네, 그래서 음영. 되죠? 이런 서양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민화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가 호작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민화는 일단 작자 미상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공간 인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건물에 갔는데 이 벽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너무 썰렁한데? 그럼 어떡하냐면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려서 붙여놓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르게 좀 인테리어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민중의 소박한 소망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호작도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민화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지금 누구냐면 호랑이랑 까치예요. 까치. 그런데 보면 이게 여러분 참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죠. 그래서 까치랑 호랑이가 무슨 사이라고 생각해?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지. 근데 요렇게 둘을 붙여서 많이 그림을 그려. 근데 호작도가 굉장히 유행했던 사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집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 시험. 그러면
집에 이 호작도를 걸어놨다 그래요. 그러면 합격의 기운이 집으로 오는 거야. 됐죠?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책 만드는 데 있잖아. 근데 다음에 또 나도 한번 할까? 일단 예전에 내가 표지에다 호작도를 넣은 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무원 선배님들이랑 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준비하실 때 이거 책 호작도니까 집에 갖고 가면 올해 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다음 자 서해에서는 이광사의 단안 동국진체. 근데 뭐 이것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대표는 추사 김정희죠. 조선후기 서해 대표. 그래서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 그래서 이게 추사체를 부르는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 됐죠? 네. 여기 지금 사진이 없네. 내가 사진 갖고 올 걸. 자, 그래서 뭐 그냥 노트장 찍으시죠. 자, 그다음에 건축가공행 갑니다. 금산산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화엄사 각항전. 이런 건물들이 17세기 건물의 특징이에요. 17세기. 됐죠? 17세기. 그래서 규모가 큰 다층의 사원 건물.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다. 17세기. 두 번째. 자, 이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다층의 사원 건축물이에요. 이런 게 7세기 많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즈가 커졌다는 건 17세기 조선 후기 양반 지휘들의 경제력의 성장을 의미해요. 두 번째, 사원 건축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유정, 휴정 또는 뭐 앞에서 우리도 했죠. 영규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면서 외란 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승려들이 엄청 잘 싸우고 엄청 공도 많이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 전부 똑같아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 법주사 팔상전은 이게 목조 건물이면서 5층 목탑이라고도 불러요. 얘를. 그래서 여러분 날개단에 보면 제가 거기 써놨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조선시대 유일한 5층 목탑 건물이라고 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기에는 법주사 팔상전이나 뭐 금산사 미륵전이나 화엄사 각항전이나 뭐 다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번에 문제 보시면 그거 사진들 있죠.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얘는 탑이에요. 그래서 금당의 성격도 있지만 이게 탑의 성격이 있어요. 탑이라는 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탑이라는 거는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는 건물을 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탑이라 그러면 무조건 석탑만 떠올리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목탑에서 간 거야. 목탑에서. 그래서 가장 오래된 초기 석탑이었던 미륵사의 석탑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목조 건물의 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주사 팔상전은 이것도 노트에 하나 찍어두세요. 기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우측에 보면 문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화백자. 여러분 16세기에 백자가 유행하잖아. 백자. 그죠? 근데 백자가 너무 심심하잖아. 그치? 허연 거. 처음에 깨끗해요. 좋아. 근데 그렇게 한 100년 보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심심해. 그래서 푸른색 알료로 백자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푸른색 알료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청화백자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백자까지 말씀 다 드렸네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화의 세경양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했네요. 다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근대사 다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어디 갈 거냐면 본격적으로 근현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근현대사로 들어갈 건데, 자,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근현대사에 가면 뭐가 달라지냐? 자, 그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하고 다음 시간엔 바로 흥선대원군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전근대사에서는 제가 처음에 개건하면서도 정근대사, 근대사 문제 비중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시간의 과목이잖아요. 한국사는. 그러면 전근대사는 원래 역사에서 가장 기본 시간은 10년 단위입니다. 10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근대사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한 2000년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신라 백제, 그 다음에 통신라 발해 다 합쳐서 1000년, 그 다음에 고려 500년, 그 다음에 조선 500년, 2000년. 근데 근현대사로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일반적인 출제 범위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1863년 대원군의 집권부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대략 한 2000년. 됐죠? 그래서 2000년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1863년에서 2000년이니까 뭐야? 137년이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김영삼, 김대중 또 많이도 안 나와요. 아니, 물론 그 뒤에도 하는 거면서 아주 가끔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정말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만한 대목은 어디냐면 박정희 정도까지야. 박정희.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도까지 좀 꼼꼼하게 보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 돼. 그러면 보세요. 이거 대략 100년이야. 그렇죠? 그래서 근현대사에 오면 시간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근현대사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항상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볼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2000년을 100년 단위, 100년 단위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10년 단위, 10년 단위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한 100년이야. 한 대충 140년, 길게는 150년까지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100년 정도 시험 나와. 그러니까 10년 단위를 해봐야 10덩어리밖에 안 돼. 됐죠? 그러니까 정근대사처럼 100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니까 일단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근현대사를 들어가는 순간, 근대를 들어가는 순간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배 더 자세히 보는 거야. 그죠? 10배. 근데 실제로는 100년, 1000년이 아니니까 실제로는 거의 한 15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각종 여러분 이름이 대빵 많이 나와. 징그럽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거라도 내야 되는 거야.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모기는 사람 이름이죠. 인명. 이게 인물이 너무 많아. 정대사는 생각보다 여러분 인물성 문제 잘 없어요. 여러분 왕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왕은 뭐야? 시간의 기준이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정대사행에 보면 뭐 있어? 여러분 장수조차 시험에 이렇게 잘 안 나와. 가끔 나와. 가장 대표가 승려. 그 다음에 이왕 이화 같은 유학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정약용, 무슨 뭐 박정원 같은 실학자. 뭐 이런 사람들 빼고 별거 없잖아. 근데 근현대사는 무슨 뭐 갑신용변 하나만 얘기해도 인물 엄청 나와. 그래서 뭐 김옥균, 뭐 박용영, 홍영식, 뭐 그다음에 뭐 서재필 뭐죠. 그 다음에 또 단체명. 단체가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독립협회, 신민회, 뭐 대한자강회, 뭐 해서 뭐 단체가 엄청 나와. 됐죠? 근데 이름도 또 약간 비스름한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일제강점기 가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여기가 되게 악명 높은 단원인데 독립군. 독립군 부대명도 엄청만 나오는데 이름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한국독립군, 한국광복군, 뭐 대한독립군, 뭐 대한독립군단, 뭐 조선혁명군, 뭐 조선의용대, 뭐 조선의용 여러분 듣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가장 대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외운다기보다도 계속 읽어둔다. 여러분들 표현으로 요즘 젊은 분들은 눈에 바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냥 눈으로 좀 바르시고 저 눈으로 좀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이제 정근대사보다는 전체 분량은 작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대원군부터 할 거거든요. 시작하는 순간 1860년대. 그 다음 얘기는 1870년대. 이렇게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갈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내용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근현대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주제 43번. 자,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 근현대사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